대도 못 입고 병까지 걸렸으니 저것을 안주인으로 둘 수는 없다. 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안아, 오늘 중으로 저것을 내보내거라. 네, 어머니. 말씀대로 소자가 직접 버리고 오겠습니다. 10년 세월 손마디가 닳도록 이 집안을 위해 몸을 바친 아내 소윤이었건만 병들었다는 이유 하나로 짐짝처럼 실려 칠흑 같은 산길로 내몰리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일이 아닙니까? 죽음의 길이라 믿었던 그 험한 절벽 산길의 끝에서 소윤이는 원망 대신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쏟으며 목을 놓아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대체 그날 밤 이 여인에게는 무슨 기막힌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동과 반전이 가득한 옛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조선시대 경상도 안동 이마 고을에 강진사댁이라는 집안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논밭 수십 마지기를 거느리고 사랑채에 글 읽는 소리가 그치지 않던 반듯한 선비 가문이었지요. 강진사 어른은 진사씨의 급제한 선비였고 그 부인 박씨 마님은 야무진 살림솜씨로 고을 안악들 사이에서 덕망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분 사이에서 태어난 외동딸이 바로 강소윤이었지요. 이마가 넓고 눈빛이 맑아 한 번 보면 잊히지 않는 단아한 용모에 아버지 곁에서 글을 읽으며 자란 덕에 글씨 솜씨가 고울해서 딸을 이가 없었습니다. 허나 그 반듯하던 집안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으니 씨앗은 뜻밖의 곳에 있었습니다. 15년을 믿고 맡겨온 마름 김복칠이가 사채업자 황거간과 손을 잡고 집안 논밭 문건을 몰래 담보로 넘겨 제 주머니를 채운 것이었지요. 강진사 어른이 눈치챘을 때는 이미 기름진 논밭 20마지기가 남의 손으로 넘어간 뒤였고 김복칠이는 야반도주하여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관아에 솥장을 올렸으나 뇌물로 매수된 아전들이 위조 문건을 진본으로 판정하였고 억울한 마음에 가면까지 올라가 수년을 싸웠으나 소송 비용이 남은 땅마저 삼켜버렸지요. 싸울수록 가난해지는 세월이었습니다. 그 분류가 쌓이고 쌓인 끝에 강진사 어른은 폐병이 깊어져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밭대기마저 약재값으로 팔린 뒤 집안에 남은 것은 허물어져가는 초가한 채뿐이었지요. 박씨 마님은 밤마다 눈물을 훔쳤고 소윤이는 어머니 몰래 뒷산을 오르내리며 아버지 약재로 쓸 도라지 뿌리를 캐고 또 캤습니다. 그렇게 버텨내는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겨울 초입 개성 임시 인삼거상 댁에서 중매쟁이를 보내왔습니다. 중매쟁이 여인은 방바닥에 앉자마자 단도직입으로 말을 꺼냈지요. 진사 어른 들어보십시오. 개성 땅에서 인삼 상단을 거느리고 있는 임객주 댁에서 귀댁 따님을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혼인이 이루어지면 귀댁의 남은 빚을 전액 탕감해주겠다 하셨으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진사 어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상민 출신 상인 집안에 양반과 딸을 보낸다는 것이 선비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고 무엇보다 피부치 같은 외동딸을 빚탕감의 조건으로 내보낸다는 것이 아비로서 가슴이 무너지는 일이었지요. 강진사 어른은 기침을 참으며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 말을 문 뒤에서 엿듣고 있던 것은 소윤이었습니다. 소윤이는 살며시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서더니 아버지 앞에 단정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소녀가 가겠습니다. 강진사 어른이 눈을 들어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윤이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지요.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이 느껴졌지만 소윤이는 아버지의 야윈 볼과 기침 끝에 입가에 맺히는 핏빛 흔적을 눈에 담으며 이것이 집안을 살리고 아버지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직감하였던 것입니다. 아버지, 소녀가 잘 살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강진사 어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어깨가 가을 낙엽처럼 축 처지는 것을 소윤이는 눈물이 차오르는 눈으로 바라보았으나 끝내 눈물을 삼키고 고개를
꼿꼿이 들었지요. 혼인 전날 밤이 깊어지자 어머니 박씨 마님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딸의 방으로 건너왔습니다. 꺼져가는 등잔불 아래 두 모녀는 오래도록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지요. 어머니의 손이 딸의 손을 꼭 쥐었다 놓기를 반복하였고 딸은 그 손의 굳은 살과 주름을 손가락 끝으로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창밖에는 겨울 찬바람이 처마를 흔들었고 부엌 쪽에서는 아직 꺼지지 않은 아궁이 불이 희미하게 타고 있었으니 그 정경이 어찌나 처연했는지 보는 이의 가슴이 미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박씨 마님은 오래도록 품 안에 간직해온 작은 보자기를 천천히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낡고 빛이 바랬으나 단아한 모양새가 고스란히 살아있는 은비녀 하나였지요. 박씨 마님이 시집올 때 친정 어머니에게서 받은 것을 제 딸에게 물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소윤아, 예, 어머니. 이 못난 어미가 너를 사지로 보내는 것 같아 가슴이 찢어지는구나. 어미를 용서해다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소윤이는 어머니의 손에서 은비녀를 받아 두 손으로 소중히 쥐었지요. 어머니, 부잣집으로 가는 것인데 왜 자꾸 우십니까? 가서 쌀밥에 고기 반찬 실컷 먹고 편히 살 터이니 제 걱정은 조금도 마십시오. 소윤이는 그렇게 속은 웃음을 지어 보였으나 어머니가 고개를 돌린 사이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눌러 삼켰습니다. 은비녀를 손바닥에 꼭 쥐었을 때 그 차가운 감촉이 마치 어머니의 손 같아서 소윤이는 이 비녀를 어떤 일이 있어도 잃지 않겠다고 마음 깊은 곳에 새겼지요. 혼인날 아침이 밝아오자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습니다. 꽃가마가 좁은 마을길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신기한 듯 가마 곁을 뛰어다녔고 마을 어른들은 저마다 혀를 차며 수군거렸지요. 저 선한 처자를 개성상인 집안에 보내다니 진사 어른도 참으로 딱한 신세로세. 그래도 비탄감이 된다니 어쩌겠는가, 먹고 살아야지. 소윤이는 빛바랜 분홍 원삼에 족두리를 쓰고 꽃가마에 올랐습니다. 어머니 박씨 마님은 낡은 무명 저고리 소매로 연신 눈물을 훔쳤고 아버지 강 진사 어른은 기침을 참으며 가마발 앞에 서서 떠나는 딸의 모습을 눈에 담고 또 담았지요. 소윤이는 가마발이 내려지기 직전 아버지의 야윈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눈에 담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리라. 아버지, 어머니, 부디 건강하십시오. 꽃가마가 개성임씨 객주댁 대문 앞에 멈추었을 때 소윤이는 흘러내리는 눈물을 급히 눌러 닦고 고개를 꼿꼿이 들었습니다. 넓은 마당과 기름진 창고들, 상단 일꾼들이 부산하게 오가는 활기찬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으니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결의를 다지며 가마에서 내렸지요. 허나 마당에 내려서는 순간 소윤이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반기는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소윤이는 첫날 밤 설렘도 두려움도 느낄 새 없이 분홍 원삼을 벗어 한켠에 접어두고 거친 배 저고리로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유씨가 손짓으로 가리키는 곳을 따라가니 그곳은 다름 아닌 아직 불씨가 죽어있는 부엌 아궁이 앞이었지요. 혼인날 저녁 아궁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부싯돌을 부딪히는 소윤이의 손등 위로 창문 틈새로 비집고 들어온 차가운 밤바람이 소리 없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차가운 바람결이 마치 앞으로 이 집에서 보낼 세월을 예고하는 것만 같았으니 과연 소윤이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떤 운명이었을까요? 하루의 시작은 닭이 울기도 전이었습니다. 사방이 아직 먹빛 어둠에 잠겨 있고 이웃집 개조차 잠든 시각에 소윤이는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했지요. 발바닥을 애는 듯한 찬 기운이 방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새벽에 소윤이는 잿빛 무명 치마에 배, 저고리를 걸치고 머리를 대충 여민 채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우물가에 쪼그려 앉아 두레박을 내리면 찰랑찰랑 올라오는 그 무게가 어찌나 묵직한지 아직 다 깨어나지도 않은 팔뚝이 후들후들 떨렸지만 소윤이는 이를 악물고 물동이를 머리에 이었습니다.
겨울철에는 우물 주변이 꽁꽁 얼어붙어 발을 잘못 디디면 미끄러질 판인데도 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려 온몸에 힘을 주고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겼으니 그 고단한 뒷모습이 어찌나 애처로웠겠습니까? 부엌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커다란 무쇠솥에 불을 지펴야 했습니다. 아궁이에 집단을 밀어넣고 부싯돌을 쳐 불씨를 살리는 동안 매운 연기가 눈 속으로 파고들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요. 소윤이는 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바람을 불어 불씨를 키웠습니다. 그것이 연기 때문인지 서러움 때문인지는 소윤이 자신도 구분하기 어려웠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새벽부터 정성껏 차린 아침상을 들고 안채로 들어서면 시어머니 유씨 부인의 날카로운 눈초리가 어김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아침이었지요. 유씨 부인이 국그릇을 한 숟갈 뜨더니 그릇을 상 위에 탁 하고 내던지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국이냐 맹물이냐? 시집 오기 전에 이런 것도 못 배웠단 말이냐? 소윤이는 바닥에 튀어오른 국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부의 솜씨가 부족하였습니다. 내일은 더 정성껏 끓이겠습니다. 어머님. 정성? 흥? 정성은 무슨 정성이야? 친정빚 갚아준 돈이 얼마인데 이것밖에 못하느냐? 유씨 부인의 목소리가 안채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 국이 소윤이가 새벽부터 사고를 고아 정성껏 끓인 것임을 이 집 식구 모두가 알면서도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지요. 남편 세아는 밥상 앞에서 눈만 내리깔 뿐이었고 시아버지 임객주는 담뱃대만 두드리며 모른 척 딴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윤이는 유씨 부인의 독서를 묵묵히 받아내며 속으로 사귀는 것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요. 아침상을 치운 뒤에는 인삼창고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개성 임시 상단의 인삼창고란 것이 그냥 허름한 창고가 아니었지요. 한양 내의원과 각 고을 약재상에 납품하는 최상품 수삼을 보관하는 곳이었으니 그 손질일이 오롯이 소윤이의 몫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삼이란 것이 얼마나 까다로운 것인지 아십니까? 어르신들. 손 온도에 민감하여 너무 따뜻한 손으로 만지면 진이 빠지고 거칠게 다루면 잔뿌리가 끊어져 값이 뚝 떨어지니 소윤이는 반드시 찬물에 손을 씻어 온도를 낮추고 나서야 조심조심 인삼을 집어야 했습니다. 한겨울에도 손을 찬물에 담그는 일을 반복하다 보니 손가락 마디마디가 튀고 갈라져 핏물이 맺혔지요. 그 갈라진 손등 위로 찬바람이 스칠 때마다 소윤이는 저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으나 유씨 부인은 그 모습을 보고도 눈길 한 번 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더 고된 것은 창고 안의 냉기였지요. 수삼을 보관하는 창고는 온도를 낮게 유지해야 하여 한여름에도 냉기가 돌았는데 소윤이는 그 차가운 공간에서 하루에도 몇 시간씩 허리를 구부리고 앉아 일했으니 날이 갈수록 폐 속 깊은 곳으로 찬 기운이 스며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따금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결리는 느낌이 들었으나 소윤이는 기침이 나오려 하면 입을 틀어막고 참았지요. 아프다는 내색을 하는 순간 유씨 부인이 무슨 말을 쏟아낼지 뻔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녁상을 치우고 나면 반바느질이 기다렸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도 가물거리는 호롱불 아래 바늘기에 실을 꿰어야 했지요. 시부모의 두꺼운 소못을 짚고 새안의 도포를 빳빳하게 다리고 상단 거래처에 선물할 보자기를 수놓는 일까지 밤이 깊어도 소윤이의 손끝은 쉬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정이 넘기 일쑤였는데 유씨 부인은 밤마다 문간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기어이 한마디를 박아 넣었지요. 팔자 좋은 것이 밥값도 못하면서 잠이 오느냐? 내 친정 빚 갚느라 거덜난 집안 살림을 생각하면 바늘질 손이 저절로 빨라져야 할 것 아니냐? 소윤이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나직하게 답했습니다. 예, 어머님. 조금 더 하고 눕겠습니다. 조금 더? 날이 밝기 전에 다 끝내놓아라.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소윤이는 그 소리가 잦아들기를 기다렸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지요. 손가락 끝이 바늘에 찔려 핏방울이 맺혔으나
닦지도 않고 다시 바늘을 들었습니다. 새안의 도포 소매를 꿰매는 손길이 얼마나 정성스러웠는지 촘촘한 바느질 땀 하나하나에 소윤이의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는 것 같았지요. 서방님, 부디 이 집안에서 당당하게 우뚝 서주십시오. 그날이 오면 저도 이 집에서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을 테지요. 허나 소윤이에게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그 고된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고된 것은 참을 수 있었지요. 그러나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만은 참고 또 참아도 삭혀지지 않는 것이어서 명절이 돌아올 때마다 소윤이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유씨 부인은 혼인 후 첫 한가위부터 친정 방문을 단칼에 잘라버렸지요. 가난뱅이 집에 우리 상단 며느리가 드나들면 거래처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이겠느냐. 그 집과 연을 이어봐야 우리에게 득될 것이 하나도 없으니 앞으로 그런 소리는 입 밖에도 꺼내지 말거라. 그 한마디가 10년 세월 소윤이의 발목을 꽁꽁 묶어버렸지요. 해마다 한가위가 돌아오면 마을 안악들은 저마다 보따리를 이고 친정 가는 고갯길을 넘어갔습니다. 이웃집 며느리도 건너편 집 젊은 안악도 모두들 꽃신을 신고 웃음을 머금은 채를 넘어가는데 소윤이만은 대문 뒤에 몸을 붙이고 서서 그 뒷모습들을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지요. 멀어져가는 안악들의 웃음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올 때마다 소윤이의 눈에서는 빗물처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한가위 새벽이었습니다. 달이 유난히 크고 둥글게 떠오른 그 새벽에 소윤이는 아무도 모르게 살며시 방문을 열고 마당을 가로질러 살인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손에는 미리 길어두었던 정화수 한 사발을 소중하게 받쳐들고서요. 마을 어귀까지 걸어가면 수백 년은 됨직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고 그 아래 돌을 쌓아 만든 선앙당이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먼 길을 떠날 때 안녕을 빌고 돌아오기를 기원하던 그 선앙당 앞에 소윤이는 무릎을 꿇고 정화수 사발을 조심스럽게 올려두었습니다. 선앙당 느티나무에는 마을 사람들이 소원을 빌며 묶어둔 헝겊 조각들이 새벽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빨강, 파랑, 흰색의 낡고 바랜 헝겊들이 살랑살랑 흔들리는 그 앞에서 소윤이는 두 손을 모아 이마에 대고 천천히 엎드렸지요. 아버지의 기침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았고 어머니의 거친 손 감촉이 손바닥에 아직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새벽 서늘한 흙바닥이 무릎을 파고드는데도 소윤이는 꼼짝 않고 엎드린 채 떨리는 목소리로 빌었습니다. 신령님, 부디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아버지 폐병이 더 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어머니가 끼니를 거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견딜 수 있사오니 부디 두 분만은 지켜주십시오. 새벽 선앙당 앞에 엎드린 소윤이의 어깨가 파르르 떨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참아오던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으나 눈물이 정화수 사발에 툭툭 떨어졌고 낡은 헝겊들이 바람에 펄럭이는 소리가 꼭 신령님이 들어주고 계신다는 대답처럼 들렸지요. 그렇게 한참을 엎드려 울다가 소윤이가 겨우 몸을 일으키는데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아들었습니다. 거기서 못하는 게냐? 소윤이가 화들짝 돌아보니 유씨 부인이 장옷을 걸치고 두 눈을 부릅뜬 채 선앙당 앞에 서 있었지요. 새벽에 며느리 방이 빈 것을 눈치채고 뒤를 밟아온 것이었습니다. 유씨 부인은 성큼성큼 걸어와 소윤이가 올려두었던 정화수 사발을 집어들더니 서슴없이 땅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사발이 깨지며 물이 흙바닥에 퍼지는 그 순간 소윤이의 가슴에서도 무언가가 함께 깨지는 듯한 소리가 났지요. 상단 며느리가 새벽부터 귀신 나무 앞에 엎드려 집안 망신을 다 시키는구나. 거래처 사람이라도 이 꼴을 봤으면 어쩔 뻔했느냐. 소윤이는 깨진 사발 조각을 조심조심 주우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님, 친정 부모님 안부가 궁금하여 신령님께 빌었을 뿐이옵니다. 다시는 이러지 않겠사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친정 타령은
시집 온 몸이 친정 생각에 정신이 팔려 이 새벽에 나돌아다니면 부정 탄다는 것도 모르느냐? 어서 들어가 아침 준비나 해라. 유씨 부인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소윤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안에 쥔 깨진 사발 조각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손바닥을 파고들었으나 놓지 않았지요. 그 차가운 도자기 조각을 꼭 쥐는 것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자신을 붙잡는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둥근 다리 느티나무 가지 사이로 소윤이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선앙당 헝겊들은 여전히 바람에 하느작하느작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소윤이가 바느질을 마치고 조심스레 방으로 들어서니 세안이 장부를 덮고 앉아 있다가 아내의 얼굴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요. 세안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선앙당 일은 어머니가 너무 하셨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지요. 소윤이는 잠시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저으며 나직하게 답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서방님. 제가 경솔했던 것이지요. 서방님은 걱정 마십시오. 세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한동안 마주 앉아 있었지요. 소윤이는 남편의 굳은 인매를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서방님도 참으로 외로운 사람이구나. 저도 외롭고 서방님도 외로운데 어찌하여 우리 둘은 이리 가까이 있으면서도 이리 먼 것일까요? 소윤이는 품속에서 낡은 은비녀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그 비녀를 쓰다듬는 동안 소윤이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지요. 호롱불이 가물거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방바닥에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고 밖에서는 가을바람이 처마를 흔들며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소윤이에게 세월은 참으로 가혹하기 짝이 없었으니 이제 곧 더 큰 시련이 그녀 앞에 모습을 드러낼 참이었답니다. 세월이란 것이 참으로 야속한 것이어서 흐르면 흐를수록 고운 것은 깎아내고 거친 것만 켜켜이 쌓아두는 법이랍니다. 소윤이가 임시 객주댁 대문을 넘어선 지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8 꽃다운 나이에 꽃가마를 타고 들어온 규수는 이제 손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이고 눈가에 그늘이 깊이 팬 28세 안악이 되어 있었지요. 새벽 우물가에서 시작하여 깊은 밤 호롱불 아래 바늘을 내려놓는 것으로 끝나는 고단한 하루가 3600번을 넘게 반복되었으나 이 집안에서 소윤이에게 돌아오는 것은 여전히 타박과 냉대뿐이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힌 세월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자식 소식이 없자 시어머니 유씨 부인의 구박이란 것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경지로 치달았습니다. 어느 아침 소윤이가 정성껏 차린 밥상을 들고 안채로 들어서자 유씨 부인이 숟가락도 들기 전에 상을 밀어내며 소리를 높였지요. 대를 잇지 못하는 씨 마른 년을 먹여 살리느니 논밭에 씨를 뿌리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10년을 먹여줬으면 자식 하나는 내놓아야 할 것 아니냐. 이거사. 소윤이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소부가 부족한 탓이옵니다. 어머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흥? 내년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내 밥맛이 뚝 떨어지는데 용서는 무슨 용서를 바라는 게냐? 유씨 부인의 목소리가 안채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소윤이는 바닥에 흘러내린 국물을 닦아내며 입술을 깨물었지요. 그 말이 얼마나 날카롭게 박혔으면 그날 이후로 소윤이는 밥상 앞에 앉을 때마다 숟가락을 드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합니다. 몇술 뜨지 못하고 부엌으로 가져다 놓는 날이 잦아지니 야위어가는 소윤이의 몸은 가을 낙엽처럼 서서히 말라갔지요. 남편 세아는 그 광경을 보면서도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밤이면 소윤이 곁에 말없이 앉아있다 가는 것이 전부였지요. 어느 날 밤 소윤이가 바느질하던 손을 내리며 낮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제가 정녕 이 집에 그리도 쓸모없는 사람이옵니까?
세아는 그 말에 굳어지더니 한동안 대꾸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내놓았지요. 부인,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그런 소리가 아니옵니다, 서방님. 저는 그저 묻고 싶은 것이지요. 서방님 눈에도 저는 대를 잊지 못하는 짐짝으로 보이시는 것인지요? 세아는 아내의 눈을 끝내 마주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대답보다 더 깊이 소윤이의 가슴을 찔렀지요. 소윤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시 바늘을 들어 세안에 도포해진 소매를 한 땀 한 땀 꿰매기 시작했으니 그 손끝이 얼마나 서럽게 떨렸겠습니까? 그러던 해가을이었습니다. 개성 일대에 인삼풍년이 들어 임시 상단 창고마다 각해온 수삼 광주리가 넘치도록 쌓여 들어왔습니다. 유씨 부인은 잔뜩 쌓인 광주리들을 둘러보더니 일꾼들을 향해 손을 내저었지요. 이것들 품삯이 하루에 얼마인 줄 아느냐? 집안에 멀쩡히 밥만 축내는 것이 있는데 품삯을 써가며 일꾼을 부릴 까닭이 없지. 소윤아. 소윤이가 창고 문 앞에 달려와 고개를 숙이자 유씨 부인이 창고 안을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수삼 광주리들을 안쪽 선반에 올려 정리해 놓아라. 오늘 안으로 다 끝내야 한다. 소윤이는 창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광주리가 수십 개는 좋게 쌓여 있었지요. 흙 묻은 수삼을 가득 담은 광주리 하나가 장정 하나도 허리가 휠 만큼 무거운 것이었으니 야윈 소윤이의 몸으로 그것을 감장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는 보는 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소윤이는 고개를 들어 유씨 부인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어머님, 광주리 하나가 제 힘에 다소 버거울 것 같사오니 일꾼 한 명만 함께 시켜주시면 더 빨리 끝낼 수 있을 것이옵니다. 유씨 부인의 눈꼬리가 치켜 올라갔습니다. 뭐라? 내년이 지금 일꾼 쓸 돈을 내는 것이냐? 밥값도 못하는 주제에 주둥이는 살았구나. 어서 들어가지 못하겠느냐? 소윤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창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냉기가 서늘하게 온몸을 감쌌지요. 소윤이는 이를 악물고 첫 번째 광주리를 두 팔로 껴안았습니다. 무게가 온몸으로 쏟아져 내렸고 허리가 활처럼 휘었으나 발을 질질 끌며 선반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한 광주리, 두 광주리, 세 광주리를 나르는 사이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고 팔뚝이 후들거렸지요. 그럼에도 소윤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는 순간 유씨 부인의 타박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고 멈추면 이 집에서 밥 한 술 더 축내는 죄인이 되는 것 같았으니까요.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소윤이가 10번도 넘게 창고를 오가며 광주리를 날랐을 때였지요. 마지막 광주리를 안쪽 선반에 올려놓으려 두 팔을 들어 올리는 순간 갑자기 눈앞이 하얗게 번쩍이더니 온 세상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소윤이는 선반을 잡으려 손을 뻗었으나 손이 허공만 더듬었고 그대로 무릎이 꺾이며 차가운 창고 바닥으로 쓰러지고 말았지요. 광주리가 함께 쏟아지며 수산 뿌리들이 사방으로 흩어졌고 소윤이의 입에서 피 섞인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밖에서 그 소리를 들은 일꾼 하나가 창고 문을 열다가 기겁을 하며 소리를 질렀지요. 마님, 큰일 났습니다. 아씨께서 쓰러지셨습니다. 피를 토하십니다. 유씨 부인이 창고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쓰러진 며느리와 흩어진 수산 뿌리들을 번갈아 내려다보더니 인상을 구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즉, 광주리 몇 개 나른다고 피를 토하다니 얼마나 몸이 허약하면. 어서 방으로 데려다 눕혀라. 일꾼이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의원을 불러드릴까요, 마님? 유씨 부인은 돌아서며 단호하게 잘라 말했지요. 의원 부를 돈이 어딨다고. 하룻밤 누워있으면 낫겠지. 그것보다 저 흩어진 수산뿌리나 어서 주어라. 상하기 전에. 소윤이는 일꾼의 부축을 받아 차가운 문간방 바닥에 눕혀졌습니다. 방 안에는 이불 하나가 전부였고 아궁이에는 불기운이라고는 없었으니 차가운 방바닥의 냉기가 쓰러진 몸으로 스며들었지요.
가슴에서 결리는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쓸려가기를 반복하였고 숨을 깊이 들이쉬면 폐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창밖에서는 가을 벌레들이 구슬피 울어댔습니다. 가물거리는 호롱불 하나만이 소윤이 곁을 지키는 가운데 방문 아래로 작은 꾸러미 하나가 살며시 밀려 들어왔지요. 종이에 쌓인 약초 한 봉지였습니다. 도라지와 맹문동이 섞인 그 봉지를 손에 쥔 소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글씨 한자 없어도 알 수 있었지요. 세안이 몰래 장꾼에게 부탁하여 사다 넣은 것이었습니다. 약초를 끓일 화로도 물을 데울 여건도 없는 차가운 방이었지만 소윤이는 그 봉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서방님, 이것이 당신의 마음이지요. 고맙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 고마움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와 소윤이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지요. 약초 봉지를 가슴에 안은 채 허리를 굽혀 엎드리며 소윤이는 손을 품속으로 넣어 낡은 은비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혼인날 아침 두 손으로 꼭 쥐어주던 그 비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어루만지며 소윤이는 떨리는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어머니, 불효한 딸을 용서해 주십시오. 어머니 얼굴 한번 뵙지 못하고 이대로 가는 것인지요. 아버지 기침소리가 귓가에 맴도는데 이 딸은 지금 여기 이리 누워있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호롱불이 방 안어둠을 간신히 밀어내며 파르르 흔들렸습니다. 창밖 벌레 소리가 더욱 구슬프게 울어댔고 소윤이의 숨소리는 기침 끝에 점점 가늘어져 갔지요. 그 가녀린 숨 하나하나가 꺼져가는 호롱불 심지처럼 아슬아슬하게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소윤이가 차가운 방바닥에서 홀로 생사의 경계를 오가고 있는 그 시각, 사랑채에서는 세안이 밤새 등불을 끄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펼쳐진 백지 한 장을 내려다보며 붓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던 세안의 눈에서 참아오던 눈물 한 방울이 뚝 하고 떨어졌지요. 그 눈물이 백지 위에 번지는 순간 세안은 입술을 굳게 다물며 붓을 힘차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 백지 위에 세안이 쓰기 시작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참으로 운명의 물길이 이 밤을 기점으로 소리 없이 방향을 틀기 시작하고 있었으니 가련한 소윤이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죽음인지 아니면 기적인지 이 이야기는 이제 더 깊고 아득한 곳을 향해 흘러들어가고 있었답니다. 한양에서 경사스러운 소식이 날아든 것은 소윤이가 차가운 문간방 바닥에서 겨우 기력을 추스르고 일어선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늦가을 낙엽이 마당 가득 쌓일 무렵이었습니다. 임시 상단이 내의원에 납품하는 어용삼상 자리를 얻었다는 공문이 한양에서 말을 달려 개성까지 전해진 것이지요. 어용삼상이란 것이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어르신들. 왕실에 납품하는 인삼상인이라는 것이니 개성 일대 수십 개 상단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명예로운 자리였습니다. 임객주가 평생 장사를 하면서 손에 넣고 싶었던 바로 그 자리였으니 온 집안이 발칵 뒤집히듯 들썩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요. 유씨 부인은 자주색 명주 저고리가 바람에 펄럭이도록 마당을 누비며 일꾼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어서 잔치상을 준비해라. 오늘 저녁은 온 집안이 축하를 해야 할 것이니 곳간에서 쌀을 넉넉히 내오고 고기도 넉넉히 장만해라. 임객주는 사랑채 툇마루에 앉아 수염을 쓰다듬으며 연신 흐뭇한 웃음을 지어 보였고 상단 일꾼들은 마당에서 저마다 덩실덩실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집 안가득 웃음소리와 분주한 발걸음소리가 넘쳐 흘렀지요. 그 소식을 소윤이는 문간방 문틈으로 엿들었습니다. 바닥에 등을 기댄 채 이불을 무릎에 걸치고 앉아있던 소윤이의 귀에 마당에 떠들썩한 소리가 신라처럼 비집고 들어왔지요. 서방님의 앞길이 드디어 열렸구나. 소윤이는 마른 입술을 천천히 달싹이며 그 소식을 가슴 깊은 곳으로 삼켰습니다. 마당으로 나가 함께 기뻐하고 싶었으나 물에 젖은 솜덩이처럼 무거워진 몸이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았지요. 소윤이는 문틈 넘어 분주하게 오가는
발걸음 소리를 들으며 소리 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서방님 축하드립니다. 이제 이 집안이 온전히 펴이는 날이 오는군요.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함께 기뻐할 수도 함께 웃음을 나눌 수도 없는 자리에서 소윤이는 오직 그 한마디만을 가슴속에 담아두었지요. 창밖의 웃음소리가 높아질수록 문간방 안의 고요함은 더욱 깊어졌고 그 대비가 어찌나 선명하고 처연했는지 보는 이가 있었다면 가슴이 미어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잔치상이 치워지고 경사의 들뜸이 가라앉은 며칠 후였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 사랑채에 불이 켜지고 유씨 부인이 아들 세안을 조용히 불러들였지요. 세안이 사랑채 문을 열고 들어서자 유씨 부인은 기다렸다는 듯 자리를 고쳐 앉으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얼마나 서늘했는지 사랑채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차갑게 가라앉는 것 같았지요. 세안아, 이제 내가 어용삼상 자리에 올랐으니 한양 내의원 관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안주인이 씨앗도 남기지 못하고 지금 문간방에 누워 피를 토하는 병든 안악이어서야 내의원 납품 자리가 흔들리지 않겠느냐. 세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등잔불 앞에 굳은 얼굴로 앉아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을 뿐이었지요. 유씨 부인은 아들의 침묵을 허락으로 받아들이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전주감사댁에 이번에 홍기찬 규수가 있다 하더구나. 반듯한 가문에 건강한 몸이라 하니 내가 그 규수를 새 안주인으로 맞이하면 어용삼상 자리도 더 단단해지고 가문이 돼도 이을 수 있지 않겠느냐. 시든 꽃은 지는 것이 순리이니 저 문간방 아이는 이제 보내야 할 때가 된 것이야. 조강지철을 내치라는 그 말은 깊은 밤 사랑채를 채우며 세안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세안의 미간에 주름이 깊이 패였고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무거운 숨이 새어나왔지요. 어머니의 눈빛이 등잔불 앞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소자에게 며칠 말미를 주십시오. 유씨 부인은 잠시 아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이면 된다. 허나 이미 결정된 일이니 길게 끌지는 마라. 사랑채 문이 닫히고 세안이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늦가을 밤바람이 차갑게 불어와 도포자락을 흔들었지요. 세안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서 문간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문간방 안에서는 가물거리는 호롱불빛이 문틈으로 새어나오고 있었으니 소윤이가 아직 잠들지 못하고 깨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세안은 그 불빛을 한참 바라보다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향한 것은 자신의 방이 아니었지요. 세안은 밤이 다하도록 사랑채를 나오지 않았고 그 안에서 등불은 새벽이 오도록 꺼질 줄을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흘밤을 거의 뜬 눈으로 지새운 세안의 이마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눈빛은 무언가를 굳게 결심한 사람의 그것처럼 고요하고 무거웠지요. 세안은 아침 일찍 부모님이 앉아 계신 안채로 들어서더니 두 분 앞에 단정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임객주는 담뱃대를 손에 쥔 채 아들을 내려다보았고 유씨 부인은 두 팔을 모아 가슴 앞에 끼고 아들의 입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세안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부모님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부모님 말씀이 옳다옵니다. 가문의 앞날을 위해 소자가 직접 그 사람을 들것에 실어 산 너머로 내보내겠나이다. 유씨 부인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임객주는 담뱃대를 두드리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두 사람 모두 그 말이 단순한 복종의 선언임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문간방 문틈으로 엿들은 것은 소윤이었습니다. 마침 몸을 일으켜 물 한 모금을 마시려던 소윤이의 귀에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그녀는 손에 쥔물 사발을 그대로 굳어버린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들것에 실어 산 너머로 내보내겠다는 그 말의 뜻을 소윤이는 곧바로 알아들었지요. 10년 세월을 이 집안을 위해 몸이 부서져라 일했건만 병들고
자식 없다는 이유 하나로 들것에 짐짝처럼 실려 내쳐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윤이의 손에서 물사발이 소리 없이 기울었습니다. 사발 안에 물이 이불 위로 조용히 쏟아졌으나 소윤이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지요. 눈물이 나오려 했으나 눈물조차 이미 말라버린 눈동자는 그저 허공만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오후였습니다. 세안이 마당 한 구석에서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낡은 들것을 꺼내는 것을 본 일꾼들이 하나 둘 발걸음을 멈추었지요. 들것을 털어내는 세안의 손이 잠시 멈칫하더니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빛이 얼마나 비장했는지 곁에 있던 일꾼 하나가 고개를 돌리며 혀를 찼습니다. 세안은 들것을 들고 문간방 앞에 섰습니다. 잠시 문을 바라보다 나직하게 불렀지요. 부인. 대답이 없었습니다. 세안이 문을 열었습니다. 소윤이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두 무릎을 세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 스며든 오후 햇빛이 소윤이의 야윈 얼굴을 비추었지요. 눈 아래 그늘이 깊고 두 뺨은 핏기가 없었으나 소윤이는 남편의 얼굴을 또렷하게 올려다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았습니다. 세안의 눈빛 속에 무언가가 넘실거렸으나 소윤이는 그것이 무엇인지 읽을 수가 없었지요. 이윽고 소윤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소부가 스스로 걸어나가겠습니다. 들것은 치워주십시오. 세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부인, 몸이 그 지경인데 어찌 걷겠소? 내 모시겠소? 걸을 수 있습니다. 부인, 걸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서방님. 소윤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단단한 목소리가 오히려 세안의 가슴을 더 깊이 찔렀지요. 세안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낮게 말했습니다. 부인, 이 사람의 말을 믿어주시오. 딱 한 가지만 오늘 이 길만은 내 뜻대로 해주시오. 소윤이는 남편의 눈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 무엇이 있는지 끝내 알 수 없었으나 소윤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세안이 조심스럽게 아내의 등 뒤로 손을 넣어 들어 올렸습니다. 10년 세월 가문을 위해 몸이 부서져라 일한 아내의 무게가 어찌 이리도 가벼운지 세안의 팔 안에서 소윤이의 몸은 마른 갈대처럼 가냘프게 흔들렸습니다. 마당에 서 있던 일꾼들이 그 광경을 보며 하나같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이웃집 안악 두어 명이 넘겨다보다가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눈물을 흘렸지요. 어찌 저리 매정할 수가 있나? 10년을 저리 부려먹고 병들자 내치다니 저 집안은 반드시 천벌을 받을 것이야. 세안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등 뒤로 흘려들으며 들것채를 어깨에 걸어맸습니다. 들것 위에 앉힌 소윤이의 손이 채를 꽉 붙잡았지요. 세안은 그 손을 잠깐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두 발이 대문을 향해 천천히 나아가기 시작했지요. 유씨 부인은 안채 마루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직접 들것에 실어 내보내는 광경을 보면서 유씨 부인의 얼굴에는 그제야 탐욕스러운 만족감이 번졌지요. 10년 동안 눈엣 가시였던 며느리가 마침내 이 집안에서 사라지는 순간이라 여겼으니까요. 허나 어르신들, 그 만족감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져 내릴 것인지를 유씨 부인은 꿈에도 알지 못하고 있었으니 참으로 하늘의 뜻이란 것은 사람의 얕은 계산보다 언제나 깊고 넓은 것이랍니다. 세안이 들것을 메고 대문을 나서자 저녁해가 지평선 너머로 기울며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소윤이는 들것 위에서 멀어져 가는 임시 객주댁 대문을 말없이 바라보았지요. 10년 세월이 저 대문 안에 묻혀 있었고 그 세월의 무게가 지금 이 순간 들것채를 타고 소윤이의 온몸으로 밀려드는 것 같았습니다. 달빛조차 구름 속에 숨어버린 그날 밤 세안의 들것 행렬은 험한 산기슭을 향해 조용히 나아갔습니다. 마을 어기 선앙당 앞을 지나칠 때 느티나무에 묶인 헝겊 조각들이 밤바람에 하느적거렸지요. 소윤이는 그 선앙당을 눈에 담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신령님, 저 이제 가는가 봅니다. 부모님을 부탁드립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밤바람에 실려 선앙당 느티나무를 흔들었고 들것은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나아갔습니다. 달빛 한 점 없는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벗어난 들것 행렬은 이내 산기슭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낮에도 인적이 드문 외진 산길이었으니 밤에는 앞이 손바닥만큼도 보이지 않는 어둠뿐이었지요. 세아는 등잔 하나를 왼손에 들고 오른쪽 어깨에 들것채를 걸어 맨 채 발을 내디뎠습니다. 흘길이 끝나고 돌길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세안의 발걸음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묵묵히 나아갔지요. 들것 위에 소윤이는 처음에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가는 곳이 어디인들 달라질 것이 없다는 듯 체념한 사람의 고요함이 소윤이의 온몸을 감싸고 있었지요. 그런데 얼마를 갔을까요? 들것이 흔들리는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평평한 산길이 아니었습니다. 들것이 한쪽으로 기울었다 바로잡히기를 반복하는 것이 길이 몹시 좁고 울퉁불퉁하다는 뜻이었지요. 소윤이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소윤이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들것의 오른편으로 손만 뻗으면 닿을 것 같은 거리에 낭떠러지가 있었습니다. 등잔불이 간신히 비추는 범위 안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시커먼 골짜기가 아득하게 입을 벌리고 있었지요. 한 발이라도 헛디디면 들것째 그 어둠 속으로 굴러 떨어질 것이었습니다. 길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그 좁은 벼랑길이 사람 하나 겨우 지나칠 만한 너비로 절벽을 따라 이어지고 있었으니 소윤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서방님. 소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섭습니다. 이 위험한 곳을 어찌하여 가신단 말입니까? 세아는 대답 대신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한마디만 했습니다. 눈 감으시오. 소윤이는 두 눈을 꼭 감고 들것채를 두 손으로 있는 힘껏 붙잡았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만큼 꽉 쥐었지요. 세안의 발은 그 아찔한 길 위를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내디뎠습니다. 들것채를 쥔 두 손에는 온 힘이 들어가 있었지요. 밧줄이 손바닥을 파고들며 살갗을 쓸어갔으나 세아는 쉼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길이 좁아지는 구간에서 몸을 틀어야 할 때마다 들것이 낭떠러지 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제 등과 옆구리를 절벽 바위 쪽으로 밀어붙였지요. 거친 바위 모서리가 옆구리를 파고들었고 팔뚝과 어깨가 바위에 긁혀 옷이 찢겼습니다. 찢긴 옷 사이로 드러난 살갗에서 피가 배어 나왔으나 세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들것의 균형 하나만을 생각하며 나아갔지요. 어느 순간 발이 돌부리에 채였습니다. 세안의 몸이 앞으로 쏠리며 한쪽 무릎이 바닥에 닿았지요. 들것이 흔들리며 소윤이가 낮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방님, 괜찮소? 눈 감고 있으시오. 세아는 이를 악물고 무릎을 짚어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에서 뜨거운 통증이 올라왔으나 숨 한 번 크게 들이켜고는 다시 발을 내디뎠지요.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어깨에 걸린 들것채의 무게가 오를수록 더 묵직하게 짓눌렸습니다. 그럼에도 세안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윤이는 눈을 감은 채 흔들리는 들것 위에서 남편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가파른 곳에서는 거칠게 내뱉어지는 숨, 좁은 길에서 몸을 틀 때는 잠깐 멈추었다. 다시 이어지는 숨, 그 숨소리 하나하나가 귓가에 새겨졌지요. 그리고 어느 순간 소윤이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버리러 가는 것이 맞는가? 그 물음이 가슴 안에서 피어오르는 순간 소윤이는 눈을 뜨고 싶었으나 참았습니다. 눈을 뜨면 다시 그 아찔한 낭떠러지가 보일 것이었으니까요. 대신 소윤이는 들것채에 올려놓은 손가락 끝으로 그 나무결을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낡고 거칠었지만 단단한 그 나무의 감촉이 묘하게 마음을 붙들어주는 것 같았지요. 길이 특히 좁아지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절벽 바위가 안쪽으로 튀어나와 길을 더욱 좁게 만드는 그 구간에서 세아는 걸음을 완전히 멈추었습니다.
들것을 든 채로는 그냥 통과하기가 어려운 너비였지요. 세아는 잠시 그 구간을 가늠하더니 들것을 든 팔을 최대한 낭떠러지 쪽으로 뻗어들 것을 공중에 띄우듯 하면서 제 몸은 바위 쪽으로 최대한 붙였습니다. 바위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어깨와 등을 긁었습니다. 옷이 찢기는 소리가 났고 그 사이로 더 많은 피가 배어나왔지요. 세안의 이마에 굵은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들것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윤이가 실린 들것만은 끝까지 수평을 유지한 채 그 좁은 구간을 무사히 통과했지요. 통과하고 나서야 세아는 잠시 절벽 바위에 등을 기댔습니다. 숨을 고르는 그 짧은 순간 세안의 눈이 잠깐 아래 골짜기를 향했지요.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세아는 눈을 거두고 다시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음을 내디뎠지요. 소윤이는 그 잠깐의 멈춤과 다시 시작되는 발걸음을 고스란히 느꼈습니다. 아무 말이 없어도 그 숨소리와 발걸음 소리만으로도 소윤이는 알 수 있었지요.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힘겨운 길을 가고 있는지를요. 소윤이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그저 조용히 흘러내리는 눈물이었지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들것이 멈추는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소윤이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낡은 돌담이었습니다. 이끼가 군데군데 낀 허름한 돌담 안으로 나무 문이 하나 보였고 문 위에는 오래되어 빛이 바래고 너덜너덜해진 금줄이 걸려 있었지요. 마당 한켠에는 수십 년은 됨직한 고목이 서 있었고 그 가지의 낡은 헝겊 조각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음산한 기운이 서린 그곳이 바로 마을 사람들이 귀신 나온다며 근처에도 얼씬하지 않는 버려진 굿땅이었지요. 소윤이는 직감했습니다. 여기구나. 내가 혼자 남겨질 곳이. 체념이 다시 온몸을 채우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소윤이의 코끝에 무언가가 닿았지요.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분명히 따뜻한 무언가의 냄새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구수하고 달큰한 무언가를 오래 고아낸 냄새였지요. 미움 끓는 냄새였습니다. 소윤이는 눈을 깜빡이며 굿땅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이 지펴져 있는 것이었지요. 버려진 굿땅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소윤이는 자신이 잘못 본 것인가 싶어 눈을 비볐습니다. 그러나 불빛은 사라지지 않았고 미움 냄새는 더욱 선명하게 코끝을 감쌌지요. 그때 굿땅 문이 안에서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흘러나오는 불빛 속에 사람의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등불을 손에 든 작은 체구의 여인이었지요. 여인은 문을 열자마자 들것 쪽을 향해 달려나왔습니다. 발에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였습니다. 아이고, 내 딸 소윤아. 소윤이의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목소리를 소윤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세월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는 꿈속에서도 그리워하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박씨 마님이었지요. 소윤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보면서도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되지 않아 떨리는 손을 뻗어 어머니의 뺨을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어머니의 뺨은 분명히 따뜻했지요. 어머니가 어찌 여기에 꿈이옵니까? 생시이옵니까? 박씨 마님은 딸의 야윈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통곡했습니다. 꿈이 아니다, 소윤아. 이 어미가 여기 있다. 내 딸아, 내 가련한 딸아. 어머니의 뜨거운 눈물이 소윤이의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제야 소윤이는 이것이 꿈이 아님을 알았지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소윤이는 들것 위에서 허물어지듯 어머니의 품속으로 쓰러졌습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맡아지는 익숙한 냄새, 박씨마님 특유의 된장과 무명 냄새가 소윤이의 코를 가득 채웠지요. 그 냄새가 느껴지는 순간 10년 세월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니.
소윤이의 통곡이 산 중턱 어둠 속으로 메아리쳐 퍼져나갔습니다. 서럽다는 것도 기쁘다는 것도 억울하다는 것도 구분할 수 없는 울음이었지요. 그저 10년의 무게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울음이었습니다. 그때 굿당 안에서 또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헤어진 흰 두루마기에 수염이 희끗한 노인이었지요. 걸음이 느리고 기침을 참으며 나오는 그 모습에서 소윤이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아버지. 강진사 어른은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두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말을 하려다 기침이 터져 나왔고 기침을 참으며 딸의 손을 잡으려 손을 내밀었지요. 소윤이는 아버지의 그 손을 두 손으로 잡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 소녀이옵니다. 소윤이옵니다. 강진사 어른은 딸의 손을 잡은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갈라진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내놓았지요. 소윤아, 고생이 참으로 많았구나. 그 한마디에 소윤이는 다시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10년 전보다 훨씬 더 가늘어져 있었지요. 뼈만 남은 것 같은 그 손의 감촉이 지난 10년이 소윤이에게만 가혹한 것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소윤이는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굿당 안에는 아궁이에 군불이 지펴져 따뜻한 온기가 돌았고 솥에서는 미음이 뭉근하게 끓고 있었지요. 방 한켠에는 이불과 요가 단정하게 갠채 놓여 있었고 작은 약첩 몇 개가 반듯하게 묶여 선반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버려진 굿당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정갈하게 손질된 모습이었지요. 누군가가 오래전부터 이곳을 준비해 두었다는 것을 소윤이는 직감했습니다. 소윤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세안이 굿당 문 앞에 들것을 세워두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도포는 바위에 긁혀 어깨와 옆구리가 너덜너덜하게 찢겨 있었고 찢긴 틈 사이로 굳어가는 핏자국이 검붉게 번져 있었지요. 들것채를 쥐었던 두 손바닥은 밧줄에 쓸려 벗겨져 있었고 돌부리에 채인 무릎에도 핏빛이 스며 있었습니다. 세안은 그 모습으로 장인 장모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마를 바닥에 댔지요. 장인 어른 장모님, 소자가 부모님 눈을 속이고 이 사람을 버린다 하였사오나 실은 10년간 이 사람의 발길을 묶어두었던 죄를 이 길 하나로 갚으려 하였습니다. 소자가 진작 이리 하지 못한 것이 평생의 죄가 될 것이옵니다. 부디 이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마당에 고요함이 내려앉았습니다. 강진사 어른은 사위의 이마가 바닥에 닿은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기침을 참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자네 같은 사위가 세상에 또 있겠는가. 박씨 마님은 눈물을 훔치며 세안에게로 다가가 그의 어깨를 떨리는 손으로 짚었습니다. 어서 일어나게. 자네 덕에 내 딸을 다시 보는구먼. 소윤이는 그때서야 세안에 찢기고 피 묻은 손을 보았습니다. 청길 낭떠러지 절벽길을 그 손으로 쥐고 넘어왔다는 것을 소윤이는 비로소 온몸으로 깨달았지요. 소윤이는 치맛자락을 끌어당겨 세안의 손을 감쌌습니다. 차갑게 식어있는 그 손이 치맛자락 안에서 천천히 따뜻해지는 것이 느껴졌지요. 서방님, 소부가 잘못하였습니다. 당신을 의심하였으니 이 못난 아내를 용서해 주십시오. 세안은 아내의 손이 제 손을 감싸는 것을 느끼며 낮게 답했습니다. 부인이 잘못한 것이 어디 있소? 내가 진작 이리 했어야 하는 것을 이리 늦었으니 부인이 용서해 주셔야 할 것이오. 두 사람은 그렇게 굿당 마당에서 오래도록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고목가지를 흔들며 지나갔고 낡은 헝겊 조각들이 하느작하느작 춤을 추었지요. 아궁이에서 타오르는 불빛이 굿당 문틈으로 새어나와 마당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소윤이의 얼굴에 번진 눈물이 아직 마르지 않았으나 그 눈물 너머로 10년 만에 처음 보는 미소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길이라 여겼던 그 절벽길이 실은 10년 만의 자유와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었으니 참으로 하늘의 뜻이란 것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고 오묘한 것이랍니다. 세안이 이윽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세아는 장인 장모께 소윤이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굿당 문을 나섰습니다. 빈 들것을 메고 다시 그 절벽길을 내려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소윤이는 굿당 문 앞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으로 멀어져가는 그 뒷모습이 찢긴 도포 자락이 바람에 펄럭이는 그 모습이 소윤이의 눈에 오래도록 새겨졌지요. 살아야지. 반드시 살아서 저 은혜에 보답해야지. 얼어붙었던 소윤이의 가슴에 봄눈 녹듯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으니 이제 이 가련한 여인의 운명에도 마침내 따스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한 것이었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소윤이가 굿당방에 누웠으니 그 감회가 어떠했겠습니까? 10년 세월 모진 풍파에 다 타버린 촛불 같던 목숨이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아버지의 눈물겨운 곁지킴 속에서 다시금 파르르 불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마님은 딸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일어나 우물물을 길어왔지요. 굿당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방을 따뜻하게 덮이고 폐를 맑게 하는 도라지와 기운을 돋우는 맹문동을 낡은 약기에 올려 정성껏 달였습니다. 집 안가득 퍼지는 그 쌉싸름하면서도 달한 약초향이 소윤이의 메말랐던 숨통을 부드럽게 틔워주었지요. 소윤아, 어서 마시거라. 이 어미의 정성이 내 뼛속까지 닿기를 간절히 빌고 있단다. 소윤이는 어머니가 내미는 약 사발을 두 손으로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이 불효한 딸을 위해 이리 고생하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고생은 무슨 고생이냐? 내가 눈을 뜨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 어미는 족하단다. 박씨 마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가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소윤이는 어머니의 거친 손마디를 두 손으로 감싸주며 약 사발을 천천히 비웠지요.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그 쓴 약이 어찌나 달게 느껴지던지 소윤이는 빈 사발을 내려놓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강진사 어른도 병든 몸을 이끌고 매일 딸의 곁을 지켰습니다. 기침이 터져나오면 소매로 막고 딸이 잠든 사이에도 방 한켠에 앉아 눈을 떼지 않았지요. 딸이 깨어나 아버지를 발견하면 어서 쉬시라 했으나 강진사 어른은 그저 딸의 손을 꼭 쥔 채 말없이 앉아 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침묵 속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소윤이는 말하지 않아도 알았지요. 한편 세아는 낮이면 아내를 산속에 버리고 온 비정한 아들로 부모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행세했습니다. 유씨 부인이 전주감사댁 교수 혼처 이야기를 꺼내도 적당히 흘려들으며 시간을 벌었지요. 허나 해만 지면 세아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관청 공무가 밀려 며칠은 늦게 들어올 것이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세아는 밤마다 말을 달렸습니다. 한양 약재상에서 남몰래 구해온 진귀한 보약제를 품에 안고 그 천길 낭떠러지 절벽산길을 혼자서 오르고 또 올랐지요. 낮에 오르면 들킬 염려가 있었으니 반드시 밤길이어야 했고 밤길이니 그 아찔한 절벽이 더욱 무서웠으나 세아는 한 번도 발길을 돌린 적이 없었습니다. 손바닥에 살같이 채 아물기도 전에 다시 밧줄을 쥐어야 했고 무릎의 상처가 다 마르기 전에 또 돌부리에 채여야 했으나 세안의 발걸음은 밤마다 어김없이 그 절벽길 위에 있었습니다. 굿당에 도착한 세안은 품속에서 꺼낸 보약제와 음식을 소윤이의 손에 쥐어주며 직접 미음을 떠먹였습니다. 부인, 한 모금만 더 드시오. 내 부인을 다시 당당히 데려올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소. 소윤이는 남편이 내미는 숟가락을 받으며 가만히 물었지요. 서방님, 이 험한 길을 매일 오르시니 몸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부인 몸이 낫는 것이 내 몸 성한 것보다 100배는 더 중한 일이요. 세아는 그 말을 하면서도 소윤이가 자신의 손바닥을 보지 못하도록 소매를 내려가렸습니다. 소윤이는 눈치채지 못한 척하였으나 남편이 돌아간 뒤 이불 속에서 조용히 손을 모아 빌었지요. 신령님, 저 사람을 지켜주십시오. 저는 이제 괜찮으니 저 사람만은 부디 무사하게 해주십시오. 약보다 밥이 보약이라는 옛말처럼
부모의 정성과 지아비의 사랑이 깃든 소담한 음식들이 소윤이의 차갑게 식었던 몸에 하루하루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제비치던 그녀의 안색이 어느덧 자리 익은 복숭아빛처럼 맑게 피어났고 기침의 간격이 길어지더니 어느 날 아침에는 스스로 일어나 방문을 열고 굿당 마당에 서는 것이 가능해졌지요. 발 아래 마당 흙이 밟히는 그 감촉이 소윤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소윤이가 마당에 서서 산 너머로 떠오르는 아침 햇살을 받고 있는데 몸 안에서 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뱃속이 유난히 따뜻하고 아랫배에 무언가 조용히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었지요. 소윤이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숨을 죽이고 그 느낌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두 손을 아랫배에 가져다 댔지요. 그날 밤 세안이 굿당에 올랐을 때 소윤이는 남편의 손을 잡고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방님,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무슨 일이요, 부인? 소윤이는 잠시 남편의 눈을 바라보다가 두 손으로 세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소부가 아이를 가진 것 같다옵니다. 방 안에 고요함이 내려앉았습니다. 세안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그러다 천천히 아내의 손을 마주쥐며 눈을 감았습니다. 굳게 담은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이윽고 세안이 눈을 떴을 때 그 눈가에는 참아온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박씨 마님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을 탁 치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했습니다. 아이고, 하늘이 굽어 살피셨구나. 이게 정령 사실이란 말이냐? 강진사 어른은 기침을 참으며 두 눈에서 눈물을 흘렸지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딸의 손을 잡은 채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세아는 굿당 마당에 엎드려 하늘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밤이슬이 내린 차가운 흙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린 그 모습이 어찌나 간절했는지 지켜보는 이들의 눈에서 모두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10년 세월 단 한 번도 허락되지 않았던 새 생명의 씨앗이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소윤이의 품속에 하늘이 내려준 선물처럼 자리를 잡은 것이었으니 참으로 오묘하고 장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경사스러운 소식을 품에 안은 세아는 마침내 시부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씨 부인은 며느리 자리에 들릴 전주 감사댁 교수 이야기를 막 꺼내려던 참이었지요. 세안이 두 분의 말씀을 막듯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소자가 지금까지 부모님을 속여온 것을 고백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유씨 부인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속이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소자가 그날 밤 소윤이를 산속 굿당에 내려놓았으나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굿당 아래 마을에 미리 처가 어른들을 모셔두고 거처를 마련해 드렸으니 지금 소윤이는 친정 부모님 손길 아래 기력을 회복하고 있사옵니다. 안채의 순간 싸늘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유씨 부인은 눈을 크게 뜬 채 아들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지요. 임객주는 손에 들던 담뱃대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세아는 두 분의 굳은 얼굴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소자가 부모님 눈을 속인 죄는 달게 받겠사옵니다. 허나 한 가지만 더 아뢰겠습니다. 하늘이 버려진 아내를 살려내셨고 이제 그 사람이 우리 임씨 가문의 대를 잇는 아이를 품었사옵니다. 이것이 하늘의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유씨 부인의 입이 천천히 벌어졌습니다. 무엇라? 그 아이가 살아있을 뿐더러 아이를 가졌단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어머님. 유씨 부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굳어버린 채 허공만을 바라보다가 이내 자신들의 탐욕이 가문을 망칠 뻔했음을 깨달았지요. 지난 10년 며느리에게 쌓아온 상처들이 칼날이 되어 자신의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유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이 어찌나 뜨거웠는지 유씨 부인 스스로도 놀란 듯 손으로 뺨을 만져보았지요. 임객주는 긴 침묵 끝에 담뱃대를 짚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여보, 예, 우리가 잘못했소. 그 한마디가 안채 안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유씨 부인은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지요. 그날 오후 굿당 아래 마을 어귀에 임시 객주댁 가마 두 채가 나타났습니다. 개성굴지의 거상이 이 외진 산 아래 마을까지 가마를 몰아온 것이지요. 유씨 부인이 먼저 가마에서 내려 굿당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자주색 명주 저고리 대신 수수한 옥색 치마 저고리를 입은 그 모습이 소윤이가 10년간 보아온 위세 당당한 유씨 부인과는 전혀 달랐지요. 마당에서 아버지와 나란히 앉아 햇볕을 쬐고 있던 소윤이는 시부모의 모습을 보는 순간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유씨 부인이 먼저였습니다. 유씨 부인은 소윤이 앞에 이르더니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개성 임시 객주댁 안주인이 야산 중턱 굿당 마당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것이었지요. 소윤아. 유씨 부인이 처음으로 며느리의 이름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시어머니도 아니고 아씨도 아닌 그냥 이름을 불렀지요. 소윤이는 그 소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눈이 멀어 집안의 보배를 몰라봤구나. 10년 세월 내가 겪은 것을 생각하면 이 노인네가 무슨 낯으로 용서를 구하겠냐마는 부디 이 못난 시어미를 용서해다오. 유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임객주도 그 옆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지요. 평생 장사로 단련된 그 단단한 무릎이 굿당 마당 흙바닥에 닿는 순간 임객주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윤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10년 세월의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지요. 그러나 소윤이는 그 서러움을 가슴 깊이 한번 눌러 삼키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어서 일어나십시오. 소부가 부족하여 심려를 끼쳐드린 것이온데 어찌 이러십니까? 유씨 부인이 고개를 들어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윤아, 내가 어찌 이리 넓은 마음을 가졌느냐? 내가 내게 한 짓을 생각하면 지난 일은 지난 일이옵니다. 어머님, 이제 앞을 보십시오. 소부가 건강한 아이를 낳아 어머님 품에 안겨드리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유씨 부인은 끝내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박씨 마님도 강진사 어른도 세안도 그 마당에 선 모든 이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굿당 고목에 묶인 낡은 헝겊 조각들이 바람에 하느작 흔들렸고 오후 햇살이 마당 가득 따사롭게 내려앉았습니다. 소윤이는 세안의 등에 엎여 다시 임시 객주댁 대문을 넘었습니다. 처음 이 대문을 넘던 18살 그날과는 모든 것이 달랐지요. 마당에는 일꾼들이 나와 소윤이를 맞이했고 유씨 부인은 따뜻하게 데운 방을 미리 준비해 두었으며 약재상에서 구한 산전 약첩이 선반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소윤이는 건강한 아들을 순산했습니다. 아이의 첫 울음소리가 임시 객주댁 마당을 가득 채우던 그 순간 유씨 부인은 산실 밖에서 두 손을 모아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임객주는 사랑채 툇마루에 앉아 굵은 눈물을 소매로 훔쳤고 아이 소식을 들은 강진사 어른과 박씨 마님은 산 아래 마을에서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세아는 아들을 두 팔로 받아 안으며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작고 따뜻한 무게가 팔 안에서 느껴지는 순간 지난 10년의 모든 고뇌와 침묵과 기다림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지요. 소윤이는 지쳐 누운 채로도 남편이 아이를 안고 서 있는 모습을 눈에 담으며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어찌나 눈부셨는지 산실 안에 있던 이들이 모두 발걸음을 멈추었다 합니다. 세아는 그 절벽 산길을 오르내릴 때 손에 쥐었던 낡은 들겁 밧줄을 사랑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소중히 걸어두었습니다. 거래처 손님이 올 때마다 그 낡은 밧줄을 의아하게 바라보면 세아는 담담하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부끄러운 이야기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이 가문이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를 말해주는 증표라 여겼으니까요. 아들이 자라 걸음마를 시작할 무렵 세아는 아이를 사랑채로 불러 그 밧줄을 가리키며 나직하게 가르쳤습니다. 보거라. 이것이 이 아비가 내 어미를 데려올 때 쥐었던 밧줄이다.
이 밧줄이 낡고 헤어진 것은 이 압이 손바닥 살같이 닳아 없어지도록 쥐었기 때문이니라. 아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 밧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세안이 말을 이었지요. 사람의 도리란 것은 부귀영화보다 조강지처의 눈물을 닦아주는 데 있느니라. 이 밧줄을 볼 때마다 기억하거라. 가장 어두운 길을 함께 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이는 아직 그 말의 뜻을 다 알아듣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유난히 낮고 진지하다는 것은 알았는지 밧줄을 꼭 쥔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윤이는 그 광경을 방문 옆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나란히 앉아있는 그 모습을 눈에 담으며 소윤이는 품속에서 낡은 은비녀를 꺼냈지요. 혼인날 어머니가 쥐어준 그 비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소녀 잘 살고 있습니다. 유씨 부인은 남은 평생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끼며 살았습니다. 소윤이가 무거운 것을 들려하면 먼저 달려가 가져다 주었고 소윤이가 몸이 좋지 않은 날이면 밤새 곁을 지켰지요. 그 지극한 보살핌이 어찌나 극진했는지 마을 사람들은 혀를 내두르며 말했습니다. 저 유씨 부인이 예전에 그 유씨 부인이 맞는가? 사람이 저리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인가? 임객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채에서 담뱃대를 두드리는 대신 장터에서 귀한 것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며느리 방에 가져다 놓는 것이 일과가 되었지요. 그 모습이 어찌나 달라졌는지 세아는 이따금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10년간 내쳤던 한은 이제 효도와 공경으로 승화되어 임시객주댁 담장 너머로는 매일같이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어용삼상 납품자리는 더욱 굳건해졌고 가문은 날이 갈수록 번창했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번창의 뿌리가 재물이나 자리가 아니라 천길 절벽길을 낡은 밧줄 하나로 버텨낸 지아비의 의리와 18살부터 10년을 말없이 견뎌낸 아내의 인내에 있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자, 이로써 가련했던 며느리 소윤이가 마침내 만복을 누리게 된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인생사 세옹지 마라 하니 지금 당장 고달프더라도 소윤이처럼 인내하고 세안처럼 지혜롭게 살다 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오는 법이랍니다. 하늘은 결코 진심을 외면하지 않으니까요. 지금까지 이 부족한 이야기꾼의 목소리를 끝까지 들어주신 어르신이 계신다면 잘 들었다는 따뜻한 말씀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어느 고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셨는지도 함께 남겨주신다면 더없이 기쁘겠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